우리가 지난주에 한 게 세포업의 앞에 두 단계였던 해당 과정이랑 TCA 회로 이렇게 두 가지였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은 세포업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이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는 거를 할 건데, 산화적 인산화에 대해서 수업을 하기 전에 일단 그 앞에 해당 과정하고 TCA 회로를 회로 자체를 지금 다시 정리하겠다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물질들만 좀 다시 정리를 해도 봅시다. 기본적으로 해당 작용, 해당 과정이라고 부르는 과정은요, 일단 사용한 어떤 재료라고 해야 될까요? 반응물. 제가 화학이랑 친해서 화학 쪽의 표현을 그냥 갖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의 반응물로 우리가 사용했던 거를 떠올려 보면 C6H12O6, 즉 포도당을 썼습니다. 얘를 이제 재료로 썼었고요. 얘로 만들어낸 것 자체, 또 이제 생성물로 보면은 C3H4O3, 즉 피르브산이라고 하는 걸 두 개를 만들어냈었고요. 그리고 또 뭐가 만들어졌었냐면, 두 개의 ATP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반응물에 굳이 적자 그러면 두 개의 ADP도 적으려면 적을 수는 있습니다. 적어볼까요? 적어보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냐면 두 개의 NADH 플러스 H 플러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겠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냥 NADH라고 하는 NAD 플러스라고 하는 이 탈수소 요소의 조요소에 H 플러스가 같이 붙어 있는, 그러면서 전자를 두 개를 저장하게 되는 이런 물질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때 그 전자가 하나 더 떨어져 나오기 위해서 H 플러스가 같이 하나씩 만들어지는데,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차피 NADH와 H 플러스는 나중에 동시에, 여기서 이제 동시에 사용될 거기 때문에 묶어서 표현해 주는 걸로 이야기를 했었었고요. 얘도 그래서 해당의 반응물에 굳이 집어넣자면 두 개 NAD 플러스 이런 걸 적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놨지만 결국 우리가 메인으로 다룰 물질들만 좀 갖다가 얘기를 해봅시다. 얘들이 재료로 쓰였던 사실은 당장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이 정도로 적어놓고, 그래서 얘는 과정 자체가 산소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산소랑은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는 그런 작용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TCA에서는 반응물로 사용되는 것들은 뭐가 있었냐면 C3H4O3, 즉 여기서 만들어진 피루브산 두 개가 사용되는 거였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ATP도 나올 거고 NADH도 나올 거고 FAD도 나올 거니까, FADH2도 나올 거니까 걔네들도 재료로 쓰이긴 쓰여야 될 텐데, 일단 걔네들은 일단 빼겠습니다. 조요소 이런 건 일단 빼두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적어보자면 12개의 6개의 H2O. 우리가 회로상에 사용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6개 H2O가 사용되는 과정이라는 것 자체는 알아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TCA 회로상에 우리가 어디에 물이 들어가는지까지 표시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물이 들어가는 반응이라는 것 자체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정도를 적어두고, 그 다음에 생성물을 정리해 보면 이 과정에서 6개의 CO2가 만들어지는 거였었고, 그 다음에 2개의 ATP가 만들어졌었고, 8개의 NADH 플러스 H 플러스가 만들어졌었고, 마지막으로 2개의 FADH2가 만들어졌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있는 물질들 중에서 우리가 호흡식에 적혀있지 않은 것들이 뭐가 있을 거냐면, 어차피 2개 ATP 얘들은 호흡식에 일반적으로 적진 않지만 적으려면 적을 수 있어요. 원래 우리가 보편적으로 적는 호흡식이 C6H12O6 더하기 6O2가, 그리고 우린 여기 6H2O 적자고 했었으니까 해서, 그 다음에 6개의 CO2 더하기 12개 H2O 이렇게 수정하자고는 얘기했었던 부분이고, 플러스 마지막에 38 ATP, 보통 예전에 이렇게 표현을 해왔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중학교나 그 생투 이전의 호흡식에는 다 38 ATP로 적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될 텐데 ATP가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보통 이제 여기까지만 적는 거는 우리가 화학적인 값어치 때문에 여기까지만 적는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 생명과학에서 적는 그 호흡식에는 ATP가 원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TP는 최종 산물 중에 하나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호흡의 목적 자체가 ATP를 만드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ATP도 일단 호흡식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얘네들은 호흡식에 없어야 되니까 얘네가 이 마지막 과정인 산화적 인산화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산화적 인산화의 원리는 지금 제가 그려놓은 이게 뭐냐면 이게 내막이에요. 아, 네. 그거는 이제 왜,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생투 이전까지는 38ATP로 다루는데 그게 왜 실제로 38ATP가 아니고 32ATP인지를 이제 이 산화적 인산을 통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ATP 개수는 이따가 세보도록 하고요. 이따가 맞춰보도록 하고, 요게 이제 미토콘드리아 내막인 거고요. 우리가 지난주 수업할 때 미토콘드리아의 구조를 처음에 막 열심히 설명해 놓고는 막상 TCA 회로나 이 해당 과정 얘기할 때는 딱 하나, 얘가 미토콘드리아 내막 안쪽 공간인 바탕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 말고는 딱히 언급한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반응이 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나는 이 산화적 인산화가 되는데요. 우리는 일단 요거 자체를, 이 내막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얘네들이 지금 하나하나가 다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얘는 인지질 막을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인산기가 쭉 있고 안쪽으로 지질이 이렇게 있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인지질 막 구조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이제 쭉 있는 건데 다 그리긴 너무 귀찮으니까 좀 이렇게 막으로 표현해 놓고, 그럼 얘네들은 하나하나는 다 막단백질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이 막단백질들의 한 그룹을 전자 전달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명칭 자체가 직관적으로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뭐 하는 뭐인 거냐면 전자를 전달하는 계인 겁니다. 계라고 하면 어떤 시스템을 얘기해요. 생명과학에서 그러든 화학에서 그러든 화학이든 생명과학, 여기 두 분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물리에서도 좀 쓰나?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다 쓰이는 표현인 것 같은데 계라고 하는 건 시스템을 뜻합니다. 시스템을.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전자전달계, 전자전달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애인데 말 그대로 전자를 어떻게 전달할 거냐가 주요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자 전달의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지금 요 각각의 요 조그만 동그라미들이 전자 전달 효소라고 하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이 전자 전달 효소들은 전부 종류가 다른 전자 전달 효소예요. 우리가 얘네들에 대해서 이름을 사이토크롬 A, 사이토크롬 B, 사이토크롬 C, 사이토크롬 D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놓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실제로 심지어 ABCD 순서가 아니거든? 아닌 걸로 알아요. 근데 이제 저도 정확하게 모르거든. 그 알파벳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근데 여러분들도 모르셔도 됩니다. 어차피 기능으로서만 쟤네들을 기억하면 돼. 얘네들은 전자 전달하는 효소고, 그럼 어떤 방식으로 전자 전달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고요. 어떻게 작동하는가가 중요한 거고, 명칭은 사이토크롬이라는 게 나오면 그냥 그게 전자 전달 효소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하나하나가 전자 전달 효소라고 하는 효소입니다. 효소.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네는 되게 단순하게 얘보다 얘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보다 뒤에 있는 애가, 일부러 제가 이제 위쪽으로 가는 것처럼 그려놨는데 무조건 앞에 있는 애보다 뒤에 있는 애가 환원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면 그냥 가지고 있는 조효소, 우리 조효소는 저번에 비타민이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그때 조효소의 역할을 하는 게 조효소 비타민 말고 또 뭐가 있냐면 보조인자라고 해서 보결족이라고 하는 금속이온, 우리가 흔히 이제 무기염료라고 부르잖아요. 무기염료도 똑같이 조효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거든.
그러니까 효소의 활성을 돕는 역할을 해요. 그랬을 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효소 비스무리한 거, 그 보결족들이 얘보다 얘가 환원이 잘 되고 얘보다 얘가 환원이, 얘보다 얘가 환원이, 얘보다 얘가 환원이, 얘보다 얘가 환원이, 얘보다 환원이 이렇게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뒤에 있는 게 무조건 환원이 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잘 떠올려 보시면 환원이 뭐예요? 환원이란 전자를 얻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환원이라는 건 전자를 잘 얻는 거고, 환원이 잘 된다라는 것은 전자를 얻으려는 성질이 강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게 어떤 입장이 되는 거냐면, 이 둘 사이에서는 얘가 환원이 더 잘 되는 애면 그때 얘는 산화가 더 잘 되는 애라는 뜻이 되는 거겠지. 그럼 얘는 얘랑은 환원이 얘가 더 잘 되는 애였는데 얘가 얘랑 만나게 되면 이쪽이 산화가 잘 되는 애가 되고 이쪽이 환원이 잘 되는 애, 이렇게 상대적으로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얻으려는 성질이 강한 쪽으로 계속 전자가 이동하는 형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상태로 제일 처음에 있는 얘는 딱 누구보다 환원이 잘 되게 만들어져 있냐면 NAD 플러스보다 환원이 잘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여기를 내막 안쪽 공간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바탕질인 거지, 이쪽이. 그러면 여기가 막 사이 공간이 될 텐데, 이 바탕질에서 TCA 회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NADH가 이 전자전달 효소 중에 제일 첫 번째 있는 애한테 가까이 가게 되면요, 그럼 이렇게 근접하게 되면 얘랑 얘 중에 얘가 더 환원을 잘하기 때문에, 뒤에 H 플러스는 그냥 적어줄게요. 그래서 얘랑 만나게 되면 이쪽이 이쪽보다 환원을 잘하고 얘는 상대적으로 그러면 산화가 잘 되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근접한 것만으로도 얘가 가지고 있던 전자 두 개를 얘한테 내놔요. 그리고 다시 NAD 플러스와 두 개의 H 플러스로 분해됩니다. 근데 우리 앞에 해당 과정이나 TCA로 해서 탈수소 효소를 통해서 만든 얘네들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원래 화학적으로 물질들이 결합되어 있는 거에서 우리가 수소를 떼어낸 거잖아. 근데 이 수소를 떼어낼 때 수소가 그 결합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그대로 다 들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 NADH나 FADH2한테 있는 전자는 우리가 고에너지 전자라고 부르거든. 근데 요거는 그 NAD 플러스 자체가 원래 안정적인 물질이야. 왜냐면 비타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은 비타민 자체로 존재할 수 있는 물질이니까 안정적인 물질 맞지? 그럼 거기다가 억지로 수소 이온을 붙여놓는 거거든.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저장될 수밖에 없는 거지. FAD도 얘도 그냥 비타민일 테니까 FAD 하나도 단독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일 거란 말이야. 원래 그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물질이니까. 그래서 얘도 되게 안정적인데 수소를 억지로 붙여놓으니까 에너지가 되게 많이 저장되게 되거든. 근데 여기서 다시 분해될 때도 그럼 이 결합이 끊어질 때 그 많이 저장돼 있던 에너지를 그대로 다 전자가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얻은 이 전자는 고에너지 전자인 상태예요.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우리가 뭐 해줄 필요도 없어. 그냥 애초에 전자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반응이 굉장히 쉽게 일어나거든요. 거기다가 얘가 얘보다 환원이 잘 되게 되어 있고 얘가 얘보다 환원이 잘 되게 되기 때문에 냅두면 이 전자가 이 전자전달 효소들의 전자전달 계를 따라 쭉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냥 쭉 알아서 이동하게 되어 있는 거야. 그냥 무조건 뒤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잘 얻는 애들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과정 중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중간에 이놈은 뭐냐면 H 플러스 펌프입니다.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쉽게 와닿을 것 같아서 저렇게 부르는 거거든. 원래 정식 명칭은 뭐냐면 얘는 전자 전달 효소 복합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얘네 따로따로 있는 애들은 그냥 전자 전달 효소인데에 비해서
쟤는 전자전달 효소와 다른 단백질이 같이 합쳐져 있는 거거든. 그 다른 단백질을 뒤에 이렇게 막대기처럼 길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제가 그냥 따로. 근데 얘는 우리가 굳이 명칭을 붙여보자면 H 플러스 펌프라고 부르면 돼. 딱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 무슨 기능을 하는 거겠어? H 플러스를 능동수송시키는 거겠지. 뭐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생원에서 나트륨 칼륨 펌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원의 나트륨 칼륨 펌프처럼 물질을 억지로 이동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농도 방향을 굳이 얘기하자면 물질은 원래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야 되는데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거꾸로 억지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펌프였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얘는 이제 나트륨이랑 칼륨 대신에 H 플러스 수소 이온을 이제 이동시키는 거지, 능동수송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 H 플러스 펌프의 능동수송 방향, 수소이온의 능동수송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안에서 밖으로입니다. 이 안, 내막의 안쪽, 즉 바탕질에서 막사이 공간 쪽으로 H 플러스를 능동수송시켜요. 다만 우리 나트륨 칼륨 펌프 때 생각해 보시면 그때 나트륨 칼륨 펌프는 작동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했고 그 에너지를 ATP로부터 공급받았잖아요. 근데 얘는 ATP에서 공급받는 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세포 과정 자체가, 지금 이 과정 자체가 ATP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ATP를 써버리면 너무 효율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대신에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이미 지나다니는 물질 중에 에너지가 큰 애가 있잖아. 전자. 그래서 고에너지 전자의 에너지를 뺏어서 능동수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H 플러스의 능동수송이 일어나고요. 근데 이때 뺏어간 에너지로는 아직 전자한테는 충분히 많은 에너지가 남아있어서 또 가. 그럼 여기 도착하면 또 H 플러스를 밖으로 능동수송 또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충분히 많은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 가고 가. 그래서 여기서 또 H 플러스가 또 밖으로 나가요. 여기까지 도착하면 이 전자는 이제 에너지를 거의 다 잃은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세 번의 H 플러스 능동수송을 하고 나면 에너지를 거의 다 잃은 상태가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럼 이제 이 전자를 버려야지. 그렇잖아. 다 썼으니까 버려야 되거든. 그래서 아무데나 갖다 버리면 정확하게 인간이 피카츄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막 전자를 방출합니다. 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치? 그래서 우리는 꼭 버릴 곳이 필요해요. 그냥은 버리면 안 돼. 그냥 버릴 수도 없어. 사람은 전자를 자기 의지로 밖으로 방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기다 쌓아둘 수도 없거든요. 실제로 저 전자 전달계의 효소 중에 하나라도 산화되지 않으면 개 전체가 멈춥니다. 다리 중간이 끊어지는 거와 같은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치? 모두가 산화환원 하면서 전자를 쭉쭉쭉쭉 이동시킬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꼭 이 전자를 어디다 버려야 그 다음 또 전자를 받아서 산화환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자를 버릴 곳이 필요한데 그게 산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호흡할 때 이 세포 과정에 있어서 산소를 마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전자 전달계가 끝난 다 쓴 전자, 에너지를 모두 다 거의 다 소진한 전자를 버릴 곳으로서 산소를 이용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나왔던 이 두 개의 전자는 쭉 이동해서 여기서 에너지가 거의 다 소진된 전자가 돼서 여기서 뭐가 되냐면 2분의 1개의 O2와 만나고요. 그리고 여기서 생성된 두 개의 H 플러스와 같이 만나서 한 개의 H2를 만들게 됩니다. 오케이?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과정이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얘는 차라리 앞에 회로 얘네들은 그냥 외우면 됐지만 얘는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해줘야 돼.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뒤에 광합성도 못해. 광합성에 이거랑 거의 똑같은 거 아니면 그대로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지나가 주셔야 뒤에 있는 광합성까지도 같이 좀 편하게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시 지금 여기 있는 효소들은
그냥 뭐 아이고야. 산화화전이라는 과정이 전체적으로 너무 복잡하게 와닿는다면 그냥 전자가 쭉 미끄러져 이동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어떤 시스템 정도로 생각해 주셔도 돼요. 사실 그런 시스템은 우리 주변에 흔하잖아. 전선만 해도 전자가 쭉 미끄러져 이동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사실 최근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전자가 이동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긴 합니다만 뭐 아무튼 일단 우리가 알고 있기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선처럼 전자가 그냥 쭉 이동할 수 있게 한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게 쭉 놓여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 전자가 이동하면서 중간중간 에너지를 잃는 거지. 왜냐면 그 에너지를 갖다 쓰는 애들이 있어. 그게 이 뒤에 있는 이 핫도그들인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에너지를 갖다가 그냥 H+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데다가 사용한다 정도로 일단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전자를 갖다 버릴 곳이 필요한데 전자 두 개니까 정확하게 딱 요렇게 갖다가 버리면 사실 근데 이것만 갖다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H2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긴 한데 문제는 사람이 H2를 만들어서 배출해도 이건 인간한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사실 사람이 수소가스를 만들어서 배출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효율적이지 않고 효율적이고를 떠나서 너무 위험해서 생존에 차라리 이렇게 해서 물을 만들게 됩니다. 물은 인간한테 지극히 안전한 물질이니까. 산소를 이용해서 저렇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산소는 정확하게 진짜 세포 과정에서 쓰레기 봉투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산소가 없으면 왜 문제가 생기냐면 산소가 없으면 얘가 산화될 수 없게 되거든. 얘한테 왔던 전자가 나갈 수가 없게 되잖아. 그러면 얘가 전자를 갖고 있는 상태가 돼버리면 이 뒤에 있는 모든 효소들도 다 전자를 이동시킬 수가 없게 되겠지. 길이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산소가 꼭 필요하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화적 인산화의 과정이 되는 건데 문제는 아직 인산화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전자전달 계를 통해서 H+를 밖으로 내보낸다까지는 좋은데 아직 인산화, ATP 합성을 안 했어요. 그럼 이제 ATP 합성을 시켜야 되는데 얘 이름이 ATP 합성 효소입니다. 약간 주먹처럼 이렇게 도라에몽 주먹처럼 생겼는데 이 ATP 합성 효소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요 막대기 부분이 H+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에요. 얘도 정식 명칭인 게 아니야. 그냥 얘는 단백질 전체가 ATP 합성 효소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펌프, 얘를 H+ 펌프라고 잠깐 불러봤던 것처럼 얘도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들이 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을까 해서 그 임시로 그냥 붙여서 부르는 명칭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쟤는 뭐겠어? H+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냥 길이 뚫려 있는 거거든. 그러면 H+ 나갔던 이 H+들이 H+ 통로를 통해서 안으로 다시 들어와요. 왜냐면 H+가 밖으로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능동소용 시켜서 내보내면 바깥에 H+가 많아지고 안쪽에 H+가 줄어들면 뭐야? 농도 기울기가 형성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길만 있으면 당연히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길을 저기다 만들어 놓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길을 만들어 둬서 H+가 안으로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 H+라고 하는 건 질량을 가진 입자이기 때문에 이동하면 에너지가 형성됩니다.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린 ATP를 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H+를 내보내. 그 다음에 그 H+가 다시 들어올 때 그 들어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를 합성하는 거죠. 그래서 H+ 하나 들어올 때마다 한 개의 ATP가 합성되게 됩니다. ADP 하나가 ATP 하나로 인산 하나와 결합해서 ATP 하나로 전환되게 되는 거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산화적 인산화의 과정이 돼요. 꼭 제대로 이해해 주셔야 돼요. 똑같은 거 뒤에 또 한다니까.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뒤에 것도 이해가 안 될 거고 다 사실 호흡과 합성이 여러분들 내신 기준으로 생토에선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결국에 우리가 뭐 수능 기준으로는 호흡과 합성은 그냥 약간 한 3, 4등급 가르기 용도의 문제 정도의 값어치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내신 기준으로는 호흡과 합성이 제일 중요할 거란 말이야. 너희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이해해 주셔야 되고, 여기서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나가는 H 플러스와 요 H 플러스는 별개입니다. 여기 이 NAD가 꺼내놓은 H 플러스는 요 물 만들 때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연결돼서 사용되는 거고요. 나가는 H 플러스들은 원래 우리 몸에 있던 H 플러스고요. 뭐 사실 원래 이렇게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긴 한데, 뭐 책마다 이걸 굳이 구별해 놓은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냥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애초에 이제 우리 몸에 H 플러스 자체는 되게 많아요. 우리 몸에 H 플러스가 많은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원래 우리 몸은 pH도 이제 우리 몸의 항상성 중에 하나입니다. 일정 pH를 항상 유지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에 H 플러스가 꽤 어느 정도 양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원래 중성 상태의 물에도 H 플러스는 항상 있습니다. 이건 화학하신 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을 만한 개념이고, 화학하신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일단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 화학에서의 그 개념을 쓸 수 있으면, 화학하신 분들은 그걸 써서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 정도. 그래서 H 플러스는 당연히 있는 거니까 저렇게 밖으로 능동수용 시킬 H 플러스가 어디서 왔을까에 대한 거는 굳이 따로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미토콘드리아를 다루면서 얘기했던 바탕지름 pH가 높고, 그러니까 H 플러스가 적고, 막사이온과는 pH가 낮고 H 플러스가 많고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 원상복구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안으로 들어오는 속도보다 전자전달계가 계속 작동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H 플러스가 밖으로 나가면서 바깥의 pH와 안쪽의 pH 차이를 계속 유지해 줍니다. 그래야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ATP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ATP 합성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H 플러스 하나 들어올 때마다 ATP가 하나씩 만들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NADH에 비해서 FAD라고 하는 물질, 이 비타민 자체가 NAD 플러스보다는 조금 더 환원이 잘 되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FAD 자체는 얘랑 이 NADH가 결합하는 NADH와 반응하는 이 효소랑 만나서는 반응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FADH2를 쓸 수 있도록 여기에 효소가 따로 있는 거야. 얘는 FADH2와 만났을 때 전자를 뺏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FAD랑 H2 두 개로 이제 나눠지면서 H 플러스 두 개로 나눠지면서 전자를 내보냅니다. 근데 문제는 얘는 얘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환원할 수 있는 정도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못 가고 여기 해서 이 과정을 똑같이 합니다. 한마디로 NADH의 경우에는 하나의 NADH가 3번의 능동수송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3개의 H 플러스를 내보냅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FADH2는 하나의 FADH2가 2개의 양성자, 그러니까 2개의 H 플러스만 내보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FADH2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ATP는 그럼 2개라고 봐야 되는 거지. NADH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건 3개라고 봐야 되는 거고, H 플러스 하나 들어올 때마다 ATP가 하나씩 만들어지니까. 그럼 계산해보면 정확하게 10개의 NADH 플러스 H 플러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개의 FADH2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기서, 그쵸? 그러면 얘가 하나당 3개씩 만들기 때문에 얘 때문에 만들어지는 ATP가 30 ATP가 될 거고요. 얘 때문에 만들어진 ATP가 4개의 ATP가 될 거고요. 이건 아직 적지 마세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만들어진 2개 ATP까지 합쳐서 총 38개 ATP가 만들어진다가 여태까지 했었던 거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어. 그러다가 뭐가 밝혀졌냐면, 보니까 이 마지막 단백질이, 이 마지막 이 능동수송이 전자 한 번 지나갈 때마다 반응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걸 확인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저 H 플러스
펌프라고 아까 임시로 명칭 지었잖아요. 그 저놈은 그러니까 원래 정확한 명칭으로는 전자 전달 효소 복합체라고 하는데 마지막 얘는 전자가 하나 지나갈 때는 그 전자를 그 에너지를 얻어오긴 하는데 그걸로 H 플러스를 수송시킬 만한 에너지가 충분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2번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NADH 한 번 했을 때는 얘네 둘은 능동수송을 잘 하는데 얘는 능동수송까지 못하고 그냥 에너지만 얻고 일단 걔 전자를 지나가게 해. 그리고 그 다음 전자가 왔을 때 얘는 그때 처음으로 H 플러스를 내보낼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건 FADH2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쟤는 무조건 2번 지나갈 때 한 번씩 작동하는 걸로 확인이 됐어. 근데 그거는 우리가 2번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이라고 계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대신에 어떻게 계산해버리면 편하겠어? 한 번당 0.5개씩이라고 그냥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이 반응이 한두 번 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원래 0.5번의 수송이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쵸? 원래 말이 안 되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전체 계산에 오류가 생기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워낙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기로 했냐면 NADH 플러스 H 플러스 하나당 2.5개의 ATP를 생산하고 FADH2 하나당 1.5개의 ATP를 생산한다로 정리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NADH2로부터 25개의 ATP가 만들어지고 FADH2 2개로부터는 3개의 ATP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28개와 2개 해서 실제로 세포흡에서 포도당 하나를 분해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32개, 32ATP입니다. 이건 이제 밝혀진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사실이에요. 한 10년 안팎? 10년 넘었구나. 내가 공부할 때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니까. 한 20년 안팎 정도 되는 것 같아. 20년 안팎이면 니들 수명보다 니들이 어떻게 살아온 수명보다는 말이 안 되고 니들이 어떻게 살아온 것보다 긴 시간이긴 한데 그래도 과학사의 발전에 있어서는 되게 짧은 시간인 건 맞는데 그렇긴 하겠지. 막 물리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막 100년 전 거 뭐 이런 것도 배우고 막 이러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는 과정에 이렇게 들이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뭐 당장 여기까지 더 얘기할 만한 거는 이제 없어요. 이것만 이제 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마다 아니지 그거는 나중에 얘기해 볼 것 같고 그 여기서 이제 요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개가 뭐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존재하는 거라는 거 그리고 요 NADH나 FADH2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전자전달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오히려 ATP 합성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게 일어나는 거지. H 플러스 이렇게 농도 기울기, 농도 차이만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H 플러스가 들어오면서 ATP가 합성되는 굉장히 좋은 자동화 시스템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이게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원시생물 세포 내 공생을 통해서 들어와서 산 거라고 우리가 본다고 했잖아요. 원시생물일 텐데 굉장히 똑똑하게 설계되어 있는 원시생물인 거지. 물론 이제 처음부터 얘가 이렇게 살았는지는 몰라. 얘가 인간 몸 진핵세포의 세포 속으로 들어오면서 걔가 더 발전된 게 있을 테지만 아무튼 굉장히 똑똑하게 설계된 것 같아서 저는 좋아합니다.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되게 좋았어. 아무튼 그렇고요. 그러면 세포업에 대한 기본적인 건 끝났어. 그럼 우리 진짜 다 했어요. 왜냐면 세포업식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안 썼던 게 6개의 O2를 아직 안 썼었고 12개 H2O가 나오는 걸 아직 정리를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 보면 C6H12O6 여기서 이미 갖다 써갖고 여기서 6CO2까지로 바꿔버렸으니까 이 둘은 이미 얘기가 끝났고 이 6개 H2O도 TCA에서 갖다 썼으니까 끝났는데 그리고 32개 ATP는 우리 방금 다 얘기했고
그리고 이 6개 O2와 12개 H2O 요것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될 텐데 지금 NADH2가 10개고 FADH2가 얘가 2개이기 때문에 12번의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정확하게 요거 전자 2개 그러니까 얘 하나 NADH2든 아니 NADH 플러스 H 플러스든 FADH2든 하나가 사용될 때마다 2분의 1개씩의 O2가 사용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6개 딱 들어가. 그치? 그리고 하나 사용될 때마다 H2O가 하나씩 만들어지니까 정확하게 12개의 H2O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완벽하게 우리가 알고 있던 호흡식이랑도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오케이? 이러면 호흡 전 과정이 끝나고 우리가 원하는 물질들을 전부 다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프린트에서도 여기 산화적 인산화 여기는 회로를 따로 외울 건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산화적 인산화는 프린트에 있는 내용들을 채우고 여러분들이 뭐 외우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쪽은 오히려 생소한 용어는 좀 비교적 오히려 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NADH랑 FADH2를 이미 앞에서 외웠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용어의 등장이 가장 적은 파트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하는 데 좀 더 집중해서 해야 되는 파트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겠고요. ATP 합성 효소 이런 게 이 이름 자체는 생소할 수는 있는 처음 들어볼 수는 있지만 뭐 여기 생소한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치?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얘는 외워야 될 것보다는 이해해야 되는 거라고 접근하는 게 좀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프린트의 요 다음 부분을 보면 어떤 내용이 이제 원래 있냐면은 세 가지 내용이 원래 연달아서 바로 나옵니다. 호흡 기질에 따른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과정하고 호흡률하고 발효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이제 발효는 이제 이어서 할 거고요. 그 호흡률은 생토에서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뒤에 광합성에서도 크로마토그래피와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두 개의 실험을 아예 묶어서 호흡광합성의 기본 설명이 끝난 뒤에 아예 따로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건 이제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뭐만 먼저 볼 거냐면 그 프린트를 잠깐 봅시다. 우리 교재로 드렸던 요거 프린트 지난주에 드렸던 거 안 가져오신 분이 누가 있었더라? 휴대폰으로 일단 잠깐 보실래요? 거기 답지 부분의 12페이지를 보시든 아니면 공지 부분의 공지 부분의 9페이지를 보시든 상관은 없어요. 답지 부분의 12페이지를 보시든 공지 부분의 10페이지를 보시든 상관없는데 거기 보면 호흡 기질에 따른 세포 호흡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잖아요. 자, 얘는 최대한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갈 건데 일단은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외우진 않았는데 이게 1단원에 보면은 탄수화물의 기본 그 물질들에 대해서 다 외워요. 원래 1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 탄수화물 하면은 단당류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갈락토스, 과당, 포도당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당류라고 하면 포도당과 포도당이 합치면 포도당 두 개가 합쳐진 게 엿당이고 포도당, 과당이 합쳐지면 설탕이고 포도당, 갈락토스가 합쳐지면 유당, 젖당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데요. 근데 그런 것뿐만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외운다고 쳐도 지금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얘네들은 전부 다 우리가 방금 외운 회로에 들어올 수 있는 형태로 가공된다는 얘기가 거기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로는 이 포도당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회로 하나로 딱 결정되어 있는 거고 포도당 외에 다른 물질들은 여기에 들어올 수 있게 가공해서 근데 그 가공할 때 그 가공된 대상의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가공하다 보면 만들 수 있는 형태가 조금씩 다를 거 아니야. 그럼 회로 어디쯤부터 들어와야 되는지가 서로 다 다르거든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 보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여러분들이 완자를 풀면서 한번 거기 있는 문제들로 보는 게 좀 더 익숙할 수, 좀 더 편할 수 있는 게 보통 얘 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그럼 몇 개의 ATP가 만들어질까를 여러분들이 계산해보는 그런 것들이 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지방산은 아세틸코에부터 들어가요. 그치? 그러면 아세틸코에부터 시작하게 되면 몇 개의 ATP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는 거지. 그러면 해당 과정 거치지 않을 테니까 NADH 2개 안 만들어지겠고 ATP 2개도 안 만들어지겠네요. 그만큼 덜 만들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에이로 진행되는 과정이 없으니까 또 거기서 만들어지는 만큼 덜 만들어지겠네요. 근데 우리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에이로 진행될 때 뭐였었냐면 NADH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과정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 만들어져야 되는 거에서 그만큼 빼고가 지방산이 이제 만들 수 있는 ATP의 양이 되는 거지. 보통 이렇게 계산하는 게 주가 돼요. 그래서 요 유형의 문제를 풀려면 회로 전체를 잘 이해하고 외우고 있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부터 들어가면 ATP가 얼만큼씩 나오는지를 알려면 회로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어디서 어떤 물질이 얼만큼씩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완자에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계산해 보지 말고. 근데 한 가지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왼쪽에 단백질 가공 과정에 보면요. 저거는 이제 탈아미노 반응이라고 해서 우리 아미노산의 구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다 지워도 되니까 이것만 일단 지워둡시다. 이게 일단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요 밑에는 모든 아미노산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고 이 R 자리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저 R 자리에 뭐 H만 오면 뭐가 되고 뭐 C가 4개 이상 오면 뭐가 되고 뭐 이렇게 그때 바뀌는 거거든. C가 뭐 몇 개가 어떻게 오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오는 구조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바뀌는 거고 요 밑에는 얘가 그냥 아미노산이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갖춰야 될 거가 되는데 이 중에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아민기 내지는 아미노기라고 부르는 데란 말이야. 그래서 염기성을 띠게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꼭 제거해줘야 호흡 경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호흡 경로에 질소가 들어갈 자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제거해주는 과정이 그냥 거기 나와 있는 탈아미노 반응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제거해야 돼서 얘를 제거하고 나머지를 호흡에다 갖다 쓰다 보니까 그래서 얘가 노폐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 암모니아라는 노폐물이 만들어지고 이걸 간에 가서 요소로 해독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필요해지게 되는 이유가 아미노산을 이 회로에 맞추기 위해선 이 부분을 떼어내고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떼는 과정에 우리가 알고 있는 NH3, 그러니까 질소성 노폐물이 만들어지더라. 그 정도만 이해해주고 지나가면 되고요. 밑에 호흡률 실험은 다음에 정리하기로 했으니까 넘어가고 이제 발효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아이고 얘는 어떤 과정의 축약판이에요? 해당 과정의 축약판이겠죠. 포도당을 피루부산으로 가는 과정인데 중간에 있는 거 일단 다 빼고 나오게 되는 것 중간에 이제 이런 것만 딱 그냥 표시를 해뒀습니다. 원래 세부 과정을 보면은 과당 2인산이 됐다가 G3P로 나눠졌다가 DPG가 됐다가 뭐 이렇게 되면서 중간중간 ATP 2개가 사용되는 시점도 있고 마지막에 ATP가 4개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H, 수소를 떼어내는 그러니까 탈수소 요소가 작용해야 되는 곳에서 NADH가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존재하는데 자, 우리 방금 봤던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는 과정은
산소가 본격적으로 직접 필요한 곳이었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 이미 지난주에 이제 정리를 했었던 부분인데, TCA 회로는 산소를 사용하는 과정은 아닌데, TCA 회로는 산소가 없으면 멈추는, 그러니까 산소 의존적인 과정은 맞습니다. 왜냐? TCA 회로한테 제일 중요한 NAD 플러스나 FAD는, 그러니까 얘가 워낙에 많은 개수의 NAD 플러스 FAD를 쓰다 보니까 얘네들을 다시 재생시켜줘야 되는데, 그건 산화적 인산화가 산소를 사용해서 해줘야 되는 과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산화적 인산화가 산소를 사용하고, 그래서 ATP를 쭉 만들면 그때 얘네들을 다시 되돌려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또 다시 TCA가 갖다 써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산소가 없어서 멈추게 되면 TCA도 같이 멈추는 형태로 같이 묶여서 산소 의존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형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해당 과정도 NAD 플러스가 NADH로 바뀌는 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도 결국에는 아무리 얘처럼 많이, TCA처럼 많이 사용하진 않는다고 해도 얘도 한 4번만 하면 결국 TCA 회로만큼 하는 거지. 우리가 TCA 회로에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사용하는 NAD 플러스가 8개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과정도 결국에 4번만 하면 결국 TCA 회로 한 번만큼의 NAD 플러스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과정도 아무리 그래도 저 NADH를 다시 NAD 플러스로 되돌려주는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지속될 수 없거든요. 근데 산소가 있을 때는 TCA 회로와 산화적 인산화로 하겠지만, 산소가 없을 때 그럼 NADH와 H 플러스로 바뀌었던 이 물질을 다시 NAD 플러스로 되돌리는 과정이 무조건 존재하는데, 그 과정이 우리는 이제 총 2가지 정도만 배워두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간 산물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이 과정을 산소 없이 하는 호흡, 무산소 호흡이라고 부르게 될 거고요. 근데 이 무산소 호흡은 특징이 뭐냐면, 무산소 호흡은 미생물에 의해서 일어나요. 물론 이제 인간의 세포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제일 많이 하는 건 주로 미생물이거든요. 근데 미생물이 하는 무산소 호흡은 그냥 각자 되게 다른 종류의 중간 산물을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그 무산소 호흡이 되게 다른 종류가 엄청 여러 가지, 지구상에는 엄청 정말 여러 가지의 무산소 호흡이 있는데, 그 무산소 호흡을 완전 인간 입장에서 2가지로 구분해 놨어요. 만들어진 중간 산물이 우리한테 해가 되면 부패, 만들어진 중간 산물이 완전히 똑같은 과정인데도 만들어진 중간 산물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면 발효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썩은 것과 발효된 것은 진짜 한 끗 차이야. 미생물이 뭐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어떤 미생물이 했냐의 차이 말고는 단 하나의 차이도 없습니다. 정말 하는 과정조차도 거의 비슷해요. 만들어지는 물질만 좀 다른 거야. 왜? 그냥 미생물의 종류가 달라서. 그게 이제 발효와 부패의 차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다루는 그 발효는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알코올 발효, 하나는 젖산 발효. 2가지 다 되게 우리한테 중요하죠. 알코올 발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알코올을 만드니까 중요한 거고, 그렇죠? 현대인의 필수 영양소 술.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카페인이 더 우선이라고는 하지만 전 카페인은 안 먹거든요. 저는 카페인은 끊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술은 최근에 그런 얘기도 했어. 누가 나한테 술을 끊으라 그래서 그럼 차라리 그냥 그만 살래 라는 얘기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술 없이 어떻게 사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제가 이제 지난주 좀 걱정했어. 내가 지난주 수요일 날 몸이 되게 안 좋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저녁부터 거의 사경을 헤맸거든. 진짜 거의 죽는 줄 알았어. 근데 그냥 와, 몸살이 진짜 세게 왔구나 이러고 이제 버텼단 말이야. 목요일 저녁에 되니까 좀 몸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몸살이었던 거 맞네 이러고 괜찮은가 보다 이러고 놨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이 되니까 다시 죽을 것 같은 거야. 더 아파. 그래갖고 이거 내 몸에 뭔가 큰일이 났다 이러고 병원에 갔어. 그래서 독감이라고 하대. 나 그럼 독감인데 마스크도 안 쓰고 애들 앞에서 수업을 했구나.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옮은 사람들이 있을까봐. 근데 딱히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서 좀 다행인 것 같긴 한데, 한 명이 지금 독감에 걸려갖고 안 하긴 했거든.
걔가 나 때문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기는 해. 걔가 이제 한 월요일쯤부터 아프다고 했으니까 나한테 옮은 건 아니지 않을까? 그냥 아니길 바라는 거고.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근데 독감이 진짜 아프더라고요. 갑자기 독감 얘기를 왜 했지? 아무튼 했어요. 그냥 독감 얘기는 따로 한 거라고 합시다.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뭐 독감 조심하시고요. 이거 돌아와서 이제 그 발효랑 부패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지극히 인간 중심으로 이제 나눠 놓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하려다가 그런 거구나. 제가 사실 독감 이제 지금은 한 월요일 아침 정도까지는 좀 계속 거의 되게 힘들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좀 괜찮아지더라고. 이제 약도 어제 병원 약 어제 딱 다 먹었거든요. 의사 말로는 이제 병원 약 다 먹은 시점 거기부터는 원래는 이제 다시 검사를 해봐야 되지만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옮지는 않는 정도의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냥 일단 하고 있는데 몸 상태는 이제 좀 진짜 많이 괜찮아져서. 근데 몸 상태가 딱 괜찮아지니까 술이 먹고 싶은 거야. 근데 그 병원 약을 먹고는 24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일단 안 먹는 게 무조건 좋거든요. 그래서 좀 슬픕니다. 지금 좀 슬퍼요. 술 얘기를 하다 그렇게 됐구나. 아무튼 그 알코올하고 젖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에 들어있는 거가 될 거냐면, 젖산은 우리 요구르트 발효할 때도 젖산 발효인 거고 김치의 발효도 젖산 발효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쓰이는 발효가 될 텐데, 걔네들은 어떤 과정이냐면 결국 이 피루부산한테 다시 수소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중간 산물을 만드는 과정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알코올이 만들어지냐 젖산이 만들어지냐의 차를 갖고 있는데요. 젖산 발효 쪽이 좀 더 간단하니까 젖산균이 하는 젖산 발효부터 해볼게요. 그래서 젖산균이 하는 젖산 발효는요 진짜 단순해. 얘한테 그냥 수소 붙이면 끝이에요. C3H6O3가 되는데 이게 젖산입니다. 두 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게 전부기 때문에 젖산균, 젖산 발효 쪽은 굉장히 쉽습니다. 다만 그냥 이 회로를 잘 외워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냥 해당 과정을 좀 축약을 시켜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과정이 해당 과정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 과정을 통해서 ATP를 만들고, 그리고 사실 이 뒤의 과정은 그러니까 NAD 플러스를 재생하는, 그냥 우린 NADH를 다시 NAD 플러스로 되돌려 놓는 요 과정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과정을 NAD 플러스를 다시 NADH를 다시 산화시키는 과정이다 정도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NADH의 산화를 위해서 요 젖산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젖산 발효는 간단하니까 딱 이렇게 그려놓고 지나가면 되겠고, 실제로 거기 그 우리 답지에 그 13페이지 쪽에 발효 설명 쪽을 보면요, 젖산 발효 같은 경우는 효소가 딱 그대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외워주시면 돼요. 회로를 뭐 요대로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있는 게 알코올 발효인데, 알코올 발효에 있어서는 중간 과정이 하나 존재하게 되는데, 자, C2, H4, O.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일단 우선입니다. 1차적으로 얘가 먼저 만들어져요. 물론 이제 두 개가 만들어지겠지. 근데 얘는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좀 그런데, 다르게 적어놓으면 CH3CHO라고 하는 물질이거든요. 자, 화학하셨던 분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 물질은 뭐죠? 그래, 너희들 화학 선생님이 너무 나쁘다. 이건 아세트 알데하이드라는 물질입니다. CHO가 붙어 있으면 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인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아세트 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고요. 얘는 이제 얘랑 차이가 나는 걸 보면은 정확하게 탄소 하나랑 산소 두 개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CO2가 떨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피루부산 하나당 CO2 하나씩 떨어져서 2개씩이니까 2개의 CO2가 떨어지는 과정이 먼저 우선적으로 나타나게 되거든. 그럼 여기 무슨 효소가 쓰이겠어? 탈탄산 효소가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탈탄산 효소가 쓰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그 발효해서 만든 술은 전부 다 우리가 증류주라고 하는 증류한 이후에는 사라지는데 증류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발효한 상태로 그대로 먹는 술들은 전부 탄산이 있는 이유예요. 우리가 발효한 상태로 바로 먹는 술의 대표적인 게 막걸리라던가 아니면 맥주 같은 거거든요. 근데 맥주나 막걸리 다 얘네들이 이제 탄산이 있는 이유가 애초에 발효 과정 자체에서 탄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인위적으로 인간이 더 넣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요 CO2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요. 그래서 요 CH3COHO라고 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먼저 만들어지는데, 그리고 얘가 수소를 얻게 되면 C2H6O가 될 거예요. 2개. 그럼 얘는 H 하나를 떼서 뒤로 보내면 C2H5OH 이렇게 적을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다? 에탄올이라고 하는 식용 알코올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알코올 발효 과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 알코올 발효 과정이니까 알코올 발효 과정이랑 요 젖산 발효의 과정은요, 회로를 아예, 이것도 마찬가지야. 회로를 아예 통째로 외워주긴 해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얘는 앞에 외웠던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좀 훨씬 간단하잖아. 해당 과정 이렇게 축약해놓고 뒤에 요것만, 그러니까 요 과정만 알면 돼. 사실 젖산은 정말 간단하죠. 그냥 피루부산에다가 NADH를 다시 NAD 플러스로 보내면서 수소 붙여. 다 2개씩 짝지어져 있으니까 피루부산 하나당 NADH 하나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럼 수소가 2개 가서 붙겠지. 그러면 C3H6O3라는 물질이 되는데 그게 젖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산화탄소가 떨어지는 탈탄산 효소에 의한 이 과정이 먼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고 나면 얘가 NADH가 NAD 플러스로 다시 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H를 갖다 다시 붙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탄올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2개의 발효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발효긴 한데요. 상대적으로 요즘은 거의 안 가르치는 발효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정리만 하고 지나갈 건데, 요거는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만 가르치시고 안 가르치시는 분들은 안 가르치시고 그냥 그런 편이에요. 근데 그래도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가르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요즘엔 거의 가르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예 다 내용에서 빼버리는 게 추세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그냥 정리만 해드리고 시험은 따로 안 볼 거예요. 우리 프린트에도 보면 아세트산 발효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내용 정리만 해드리고 시험 볼 때는 굳이 안 채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외워두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안 할 확률이 높으니까. 자, 이 아세트산 발효는 굉장히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일단 아세트산균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초산균이라고도 부르는데 아세트산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과정이고요. 얘는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발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소를 사용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아세트산 발효는 산소가 있어야만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그럼 산소가 있어서 하는 거면 산소 호흡이라고 부르든가, 발효라는 건 분명히 무산소 호흡이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왜 발효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얘는 산소를 사용하는 과정이긴 한데 얘가 분해하거나 하는 건,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는 해당 과정이 포함되지 않고요. 원래 앞에 젖산 발효라던가 알코올 발효의 과정은요, 그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EATP가 전부야. 나머지는 전부 그냥 NADH를 다시 복구하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젖산 발효와 알코올 발효는 에너지 효율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포도당 하나당 ATP 2개씩밖에 못 꺼냈으니까. 해당 과정에서 꺼내는 그 2개가 전부니까. 근데 그런 해당 과정은 들어가 있었다면 얘는 해당 과정도 안 들어가 있고요.
대신에 얘는 왜 발효냐? 시작하는 물질 자체가 발효산물인 에탄올을 이제 호흡 그 물질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호흡 기질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에탄올이라는 물질을 C2H5OH 를 CH3COOH 아세트산으로 바꾸는 이런 그 발효 과정이 되는데, 일단 얘는 중간에 뭐가 있냐면 CH3CHO 즉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다시 거쳐서 갑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우리 뭐 했었냐면 NADH를 얘랑 얘한테 붙여서 얘랑 이제 반응시켜갖고 H를 얘 줘버리고 NAD 플러스로 확 다시 되돌렸었잖아요. 알코올 발효 과정에서. 그러면 얘를 다시 거꾸로 보내면 그 과정이 다시 그대로 다시 거꾸로 일어나요. NAD 플러스가 NAD H 플러스 H 플러스로 바뀌는 거지. 이렇게 해서 수소를 떼는 탈수소수에 의한 과정이 그대로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저 아세트 알데하이드, 사실 얘는 여기까지만 해도 끝이야. 사실 얘가 얻을 수 있는 건 여기서 다 얻었어요. 뒤에 과정 안 해도 되거든. 근데 문제는 저 아세트산이라는 저 아세트 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세상에 존재하는 99% 생물한테 엄청난 독성을 가집니다. 저거는 굉장히 좋은 살균제일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굉장히 아세트 알데하이드가 워낙에 좋은 살균제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되면 진짜로 여러분들 몸에 있는 세균 다 죽어요. 물론 여러분도 죽어요. 진짜 다 죽입니다, 그냥. 그래서 굉장히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이라서 얘네들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으니까 추가로 산소를 이용해서 독성이 거의 없는 요 아세트산이라는 물질로 바꿔주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니까 산소 하나만 붙이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1개의 O2가 사용되게 되는 거지. 근데 아세트산 발효 전체는 하나의 산소를 사용하는 과정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2분의 1 O2를 제공해 주고 그러면 O 하나가 원래 남아야 되는 거잖아. 사실 2분의 1 O2면 O원자 하나 갖다 썼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나머지 O원자는 어디다 쓰냐면, 자, 이 과정은 근데 ATP 하나도 안 만들어졌잖아. 그럼 못하러 해. 그래서 그 ATP를 만드는 그 다음 과정이 뭐냐? 산화적 인산화입니다. 그냥 이제 저 NADH 갖다가 다시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서 우리 아까 앞에 배웠던 우리 세포호흡에 있었던 산소호흡에 있었던 그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서 ATP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때 산소가 쓰여야 되겠죠. NADH 하나당 산소 2분의 1개 또 쓰여야 되는 거였으니까. 그럼 산소 원자 하나 갖다가 거기서 쓰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전체 과정은 산소를 하나 소모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 그리고 이 과정 있잖아. 이거 아세트산균 말고도 정확하게 똑같이 여러분들 몸에서 일어날 겁니다. 뭐 당장은 일어나고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똑같은 과정이 술의 해독이에요. 우리가 간에서 술을 해독하는 과정이 정확하게 이것과 동일합니다. 아세트산균의 아세트산 발효 과정과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 당연히 느껴본 적 없어야 되고 없겠지만 우리 술을 마시면 숙취라는 게 존재하는데, 보통 우리가 술에 취한다라고 하는 건 저 알코올에 의한 신경계 교란이거든요. 근데 숙취는 전혀 다른 건데, 숙취는 중간에 저 아세트 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몸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 간이 굉장히 이게 사람마다 요 과정을 하는 효소, 요 과정을 하는 효소가 따로 있는데 이 효소 두 개의 기능이 각자 다르거든. 그래서 보통 나는 술을 잘 먹지는 못하는데 숙취는 전혀 없는 편이야. 아무리 먹어도. 이런 사람들은 앞의 효소는 거의 굉장히 약한 겁니다. 근데 뒤에 이 과정을 하는 효소가 엄청나게 강하면 숙취가 존재할 수가 없어. 몸 안에 아세트 알데하이드가 잔류할 수가 없는 거야. 전부 다 바로바로 아세트산으로 해독해버리니까. 근데 술을 아무리 잘 먹어도 굉장히 숙취가 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과정은 정말 잘하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얘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강한 독성을 띠고 있다 보니까 우리 몸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지.
특히나 가장 흔한 증상이 머리가 미친 듯이 아픕니다. 뇌세포가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거. 그래서 사실 과음이 안 좋은 가장 큰 이유는 몸 안에 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오래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간의 해독과 같은 과정이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진짜 호흡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 호흡률 실험을 제외하고는 다 한 겁니다. 호흡률 실험은 뒤에서 정리하기로 했으니까 됐고, 자 오늘은 광합성을 어느 정도 좀 나가고 싶었는데 지금 남은 시간이 한 20분 정도 되거든요. 맛만 봅시다. 맛만 보고 필요한 물질들만 쭉 정리해 놓고 광합성 과정은 다음 주에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광합성 맛을 보기 위해서는 그 호흡대랑 똑같아. 우리가 처음에 뭐부터 얘기를 할 거냐면 광합성 하는 곳 어디예요? 엽록체라고 하는, 그쵸? 엽록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부터 볼 겁니다. 자, 엽록체는요, 뭐타로 이렇게 크게 그렸지? 엽록체도 일단 미토콘드리아랑 유사하게 세포 내 공생설로 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세포 내 공생설, 즉 미토콘드리아 때랑 비슷한 특징을 갖는다는 얘기일 텐데 맞아요. 어떤 게 맞을 거냐면 첫 번째로 자체적인 DNA와 R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체적인 리보솜도 가지고 있어서 이 엽록체를 식물세포에서 따로 떼놔도 혼자 살 수 있어요. 모든 물질 대사가 가능한 시스템들이 이미 이 안에 다 갖춰져 있는 거지. 심지어 그 DNA, RNA와 리보솜의 구성은 어떻다? 이 식물의 DNA, RNA, 리보솜 구성과 전혀 다르다. 완전 별도의 생물에 DNA, RNA, 그 리보솜이 들어있다. 그런 특징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있는 공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DNA나 RNA, 리보솜 등이 들어있는 공간이 되는데 우린 여기에 스트로마라고 불러요. 엽록체는 비교적 표현이 좀 그 미토콘드리아보다 좀 더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로마라고 하는 요 공간은 어디냐면 엽록체는 미토콘드리아랑 다르게 막 두 개가 그냥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막하고 내막 사이에 막사이 공간을 쓰지 않을 거야. 그래서 막사이 공간을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외막하고 내막이 딱 붙어 있어요. 그 미토콘드리아는 외막하고 내막이 떨어져 있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타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얘는 요 막사이 공간을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딱 붙어 있어. 그래서 요 그냥 내막 안쪽의 공간,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로 치면 바탕질이죠. 정확하게 바탕질이랑 비슷한 이제 기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바탕질처럼 있는 게 요 스트로마라고 하는 공간이 됩니다. 근데 이 스트로마 내부에는 어떤 또 특이한 게 있냐면 얘는 여기서 막이 끝인 게 아니라 항상 그릴 때마다 이게 원래 동전 쌓인 구조인데 내가 그리면 똥덩어리 같더라고. 이거 어쩔 수 없지. 진짜 이렇게 동전 쌓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쭉 안에 이렇게 그 구조들이 존재해요. 이 엽록체 안에는. 그리고 이 구조들 하나하나가 다 동일하게 인지질 이중막, 그러니까 생체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엽록체는 사실 삼중막으로도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래도 일단 이중막으로 봅니다. 왜냐면 그 안에는 그냥 추가적인 기능을 위해서 막으로 되어 있는 어떤 구조가 그냥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막 이중막, 삼중막까지 이렇게 막이 세 겹이 있으니까 삼중막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중막 구조긴 한데 이 외막하고 내막, 이 두 개의 막을 말고도, 두 개의 막 말고도 그 안에, 이 스트로마라는 공간 안에 다시 인지질 막으로 된 생체막으로 이루어진 이렇게 동전이 쌓인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게 되는데, 이 하나하나를 우리는 그라나라고 부르고요. 이 그라나의 막을 이루는 요 막을 우린 틸라코이드 막이라고 불러요. 그치, 얘가 지금 표현 자체는 그 미토콘드리아 때보다 훨씬 다 생소할 거예요. 근데 그
뭐 어느 정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미토콘드리아라는 좀 이름들을 다 직관적으로 그냥 외막, 내막 딱 이렇게 막 사이 공간, 바탕재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좀 편했는데 얘네들은 좀 학명 자체가 그대로 붙어 있는 것들이 많은 거지. 그래서요, 이 틸라코이드막하고 이 안쪽의 공간을 그라나라고 부른다는 건데, 여기서 스트로마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미토콘드리아 바탕질이랑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트로마의 pH는 높은 상태, 즉 H+가 적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막사이 공간이 없잖아, 얘는. 그 막사이 공간,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의 막사이 공간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그라나입니다. 실제로 이 틸라코이드막이 그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역할을 한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요게 막사이 공간의 역할을 하면서 그라나 내부는 pH가 낮은 상태, 즉 H+가 많은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럼 이미 틸라코이드막의 자세한 구조라던가 어떤 방식으로 이 pH를 나눴는지, pH가 나누게 됐는지는 모르더라도 대충 어떤 일이 일어날지 대충 예상되지 않아? 무슨 어떤 과정들을 이용해서 H+를 그 스트로마에서 그라나 내부로 능동수송시킬 거고, 그러면 이 농도 기울기를 통해서 H+가 다시 그라나에서 스트로마로 나가면서 뭔가 합성되겠네. 그렇겠지. 그래서 지금 요 광합성의 한 과정, 우리가 이제 흔히 명반응이라고 부르게 되는 한 과정은, 광인산화라고 부르는 과정은 산화적 인산화와 거의 비슷한 회로를 그대로 공유합니다.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걸 다시 그대로 거의 그대로 쓰는 거지. 물론 다른 점도 꽤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론 자체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그라나하고 스트로마의 pH 차이 자체도 그렇고, 틸라코이드막에도 이제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자 전달을 하게 되는 전자전달계가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그 광인산화라는 과정을 봐야 되는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볼 거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광인산화를 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 맛을 봐둬야 되는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색소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이제 뭐 광합성 색소. 우리가 광합성 색소라고 하는 애들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색소랑 같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광합성 색소 하나하나는 다 유기물이고 단백질로 된 유기물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좀 기능적인 유기물입니다. 효소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색소 하나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물에다가 타면은 그냥 색깔 내고 이런 정도의 색소가 아닌 거지.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애들인데, 복잡한 유기물이, 단백질들이 되는데, 이 광합성 색소는 일단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 여러분들이 알만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식물들이 갖는 광합성 색소, 가장 유명한 거. 왜? 엽록소. 우리가 알고 있는 초록색을 띠는 그 잎에 들어있는 그런 그 초록색이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입니다. 그래서 그 초록색은 다 엽록소인데, 문제는 사실 식물의 잎에 들어있는 엽록소라는 색소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어요. 폭이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사실 엽록소는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근데 그걸 크게 4가지로 분류하게 되는데, 그게 엽록소 A, B, C, D예요. 근데 그 중에서 엽록소 C, D, E는 E까지 있구나. 크게 5가지로 분류하는데, 근데 엽록소 C, D, E는 여러분들이 4단원을 하지 않는 이상 다룰 일이 없으니까 안심하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만 다룰 거냐면 엽록소 A, B만 다루면 됩니다. 왜냐면 C, D, E는 조류의 색소거든. 그 해조류 있잖아. 걔네들의 색소라서 그거는 조류를 다루는 4단원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는 녹색 식물한테 있는 것만 할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알고 있는 그냥 녹색 식물들 있잖아요. 걔네들한테 있는 색소만 다루는 거라서요. 우리는 엽록소 A랑 엽록소 B만 하면 되는데, 네, 엽록소 B. 자, 이 중에서 엽록소 A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룹으로 나눠 놓은 거라서, 사실 이 광합성 색소인 엽록소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염록소 A 그룹, 염록소 B 그룹, 염록소 C 그룹, 염록소 D 그룹 이렇게 나눠 놓은 거거든. 그리고 이 색소들이 식물한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은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빛을, 색깔을 띠고 있으니까 무슨 역할을 해주는 게 목표야? 빛을 흡수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빛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록소 A가 만약에 특정 색깔을 띠고 있다면 그 색깔과 그 색깔 주변의 빛들은 반사하고 그 색깔의 반대의 빛으로 갈수록 잘 흡수하게 되면서 빛에너지를 좀 집중적으로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염록소 A, 염록소 B는 주로 염록소 A가 좀 연두색을 띠는 좀 밝은 초록색 계열에 가깝고 염록소 B가 반대인가? 아마 이게 맞을 텐데 염록소 B가 좀 청록색, 좀 파란색에 가깝게 띠는 그러면 진한 좀 초록색 이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헷갈려. 아마 맞을 겁니다. 이게 제가 색소 관련한 거는 진짜 자주 헷갈려서 여기 있네. 잠깐 볼게요. 염록소 B가 좀 더 연한 색이어야 되네요. 아닌가? 염록소 B가 좀 더 연두색인 거네요. 염록소 B가 좀 더 연두색이고 염록소 A가 좀 더 진한 초록색이네요. 네, 그래서 염록소 A는 이제 맞아. 맞는 것 같아. 일단 그렇게 되는데 이 염록소 A로 묶어놓은 애들은 일단 위에다 적어놓은 게 얘네들은 그 광합성 전체 과정을 주도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우린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반응 중심 색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단순히 빛을 모아주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응 전체를 진짜 직접 집도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에 직접 참여해갖고 반응을 일으키는 애들이 되는 거지. 메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염록소 B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얘는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얘네들이 흡수한 빛을 반응 중심 색소한테 몰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염록소 B가 모은 에너지는 염록소 A한테 옮겨지기 위해서 흡수되는 것들이거든. 근데 염록소 B처럼 그렇게 주변에서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될까? 무슨 색소라고 부르면 될까? 자, 우리가 전파 같은 걸 수신할 때 가운데 수신하기 위한 침이 있으면 그 침에 잘 모이게 주변에 이렇게 둘러놓은 걸 안테나라고 부르죠. 그래서 안테나 색소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녹색 식물의 안테나 색소는 염록소 B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염록소 B 말고도 뭐가 있냐면 우리가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나로 합쳐서 부르기도 하는데 나눠서 불러보면 카로틴이라는 물질과 잔토필이라는 물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식물에 따라서 카로틴이 더 잘 견뎌서 잔토필이 먼저 파괴되고 카로틴이 남는 애들이 있고요. 카로틴보다 잔토필이 더 잘 견뎌서 잔토필이 끝까지 남고 카로틴이 먼저 부서지는 애들이 있거든. 염록소는 제일 우선적으로 부서져요. 얘네들이 가장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 색소의 파괴가 일어날 때 염록소 A, B 쪽이 먼저 부서지고 그러면 카로틴하고 잔토필 중에 뭐가 먼저 부서지냐에 따라서 잔토필이 부서져서 카로틴만 남게 되면 빨간색 잎이 되고요. 카로틴이 부서져서 잔토필만 남게 되면 노란색 잎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풍이 되는 거예요. 그 단풍의 색깔을 띠는 색소들이 저 카로틴하고 잔토필이에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안테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겠지. 왜? 염록소 A와 완벽하게 반대쪽의 색깔이니까 완벽하게 반대쪽의 색깔까지의 빛도 흡수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로티노이드와 염록소 B까지 얘네들을 안테나 색소라고 하고 염록소 A는 반응 중심 색소가 되는데 아까 염록소 A는 하나의 집단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염록소 A 중에 반응 중심 색소 중에서 우리가 제일 메인으로 알아둬야 될 딱 두 가지만 짚고 가면 되는데 P680과 P700입니다.
쟤네들이 염록소 A에 해당되는 어떤 색소들의 이름이에요. 근데 정말 그냥 직관적으로 지어진 이름인데 P680은 680 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장 잘 흡수하는 애라는 뜻이에요. P700은 700 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장 잘 흡수하는 애입니다. 그런 애들을, 저 두 개가 이제 반응 중심 색소의 메인이 돼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하게 될 명반응의 명반응을 이제 집도하는 관계 1, 관계 2라고 하는 이제 명반응을 집도하는 애들이 될 거고,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합시다. 아이고 힘들다.